자, 2교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안전한 구급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어, 이거는 꽤나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였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때가, 실습생으로 가게 되면, 한 명 정도는 꼭 구급차 교통사고를 당하고 와요. 환자 이송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시민성이 좀 뛰어난 건지 아니면 교통 체계가 발달한 건지 아니면 차량 내부안에 있는 이 정보 장치들이 뛰어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급차와 관련된 사고가 조금씩은 이제 줄어들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한 구급차 운영은 일반 차를 운영하는 거랑 비슷하죠. 고장난 부분이 있거나 혹은 뭐 이상한 소음이 나거나 뼈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와 관련돼서 음, 어, 지속적인 보고와 관리 체계를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응급구조 교육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뭐 자동차 관련된 사고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좀 읽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빠르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자동차가 과거보다 잘 제대로 있다는 점. 그래서 운전자들이 가까이 오는 고체 소리 듣지 못할 수도 있다. 뭔 말이냐? 이중 차음 유리,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아주는 유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급차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서야 구급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을 때부터 소리가 잘 들려서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방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잘 들렸었는데 지금 차들은 이제 방음 효과, 차음 효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멀리서는 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야지만 구급차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이렌 소리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준다라는 점. 그리고 또 뭐 볼만한 것들이 이제 구급차 크기와 무게가 증가되었다라는 점, 요거 때문에 이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게하고 크기가 증가했지만, 그만큼 이 차량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스템도 무지하게 발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구급차는 트럭 차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죠. 네, 트럭 차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봉고 형태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것들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뭐냐? 가속력이 낮고 제동거리가 길은 대형 트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매우 다르다. 뭐가 잘 된다? 그래서 전복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천후 사고의 원인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말을 써주고 있는데요. 뭔 말이냐? 눈이나 비 때문에 구급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일반 차 사고처럼 그냥 운행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나지 빗길에 미끄러져서 구급차가 사고 나거나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그랬죠? 이걸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차량의 교통사고도
그냥 승용차들의 교통사고도 비나 눈이 올 때 오히려 더 감소합니다. 왜냐? 사람이 빗길이니까 눈이 오니까 미끄러지겠지 위험하겠다. 뭐 할까요?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악천후 상황에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고율이 교통사고율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 이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뭐 회전 유형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 주셔도 돼요. 우리나라 통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셔야 될 건 이제 구급차 충돌 사고 감소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볼 만한 것들은 이제 예시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구급차 충돌 사고로 인해서 3명의 소아가 사망하고, 엄마 이모가 중상 입었다. 구급차 운전사는 3명의 희생자에 대한 살인죄로 체포되었다. 라는 점. 잘 보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통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긴급 군환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경찰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이제 속하게 되는데 거기에 구급차가 속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긴급 군환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호 무시, 속도 무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도 된다. 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 해도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법을 어기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호가 빨간색이에요. 내가 구급차 운전자라고 칩시다.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라서 원래는 멈춰야 되지만 뒤에 응급환자가 있다 보니까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요. 근데 원래 신호를 받고 오는 우측에 있는 차량에 충돌방에서 차가 접목돼가지고 뒤에 있는 처치자부터 해서 보호자, 그 환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운전자 책임이라고요. 근데 빨간색인데 아무런 사고는 빨간색인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가 쭉 가서 아무런 사고 없이 갔다. 이거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고 계시겠죠?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만 없는 거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신호 체계에 대한 혹은 법의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범죄, 죄의 사실들은 운전자가 갖는다. 혹은 그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소방인력들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운전에 관련된 태도를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방법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냥 이거는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주기적으로 면허증 확인한다든지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던가 혹은 뭐 트럭이 되는 운전자 여기서는 이런 구급 차량도 있어요. 4.5톤에서 11톤 엄청난 트럭이죠. 11톤 4.5톤 트럭 하면은 정말 크기가 엄청날 겁니다. 뭐 적어도 뭐 10m 되는 정도 7m에서 10m 정도 되는 차량 운전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량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욱더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냥 읽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일일이 설명하다가는 일장을 다 못 끝낼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쓸모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네 가감하게 버릴 거는 좀 가감하게 버립시다. 자, 최소한의 관리 운영 규정이라고 써져 있죠. 그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거
요거는 이제 그 차량 운행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 점들이 있는데, 위에 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상식적인 내용들. 충돌 후에 어떤 사고 났고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보고도 해야 되고, 나는 구급차를 운영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종 보통이어야 되니까, 일종 보통이 아니라 일종 대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일종 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종 대형으로 어느 정도 운행한 기억이 있는지, 뭐 대형 버스라든지 트레일러는 아니죠. 트레일러면은 따로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대형 차를 운행한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격을 보여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를 몇 번이나 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사전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안전벨트의 사용 및 18kg 이하의 소아 환자를 이송하는 절차.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책 사항에 대한 지침 같은 것들. 요거는 근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법을 면책할 수는 있지만 사고로 인한 죄는 면책받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술 먹고 구급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먹겠죠. 그런 미친 사람들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의무 기준이라고 쭉 써져 있는데, 요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만 조금 얘기를 합시다. 주법을 일반적으로 형성해서 출동하는 구급차 운전자의 규정속도 제한, 주행차선 반향, 주차 과정 관련 규정, 정지신호 등의 의무를 면제시켜준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런 것들은 면책이 안 된다라는 점, 요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릴 건데, 어떻게 넘겨드릴 거냐면, 어디냐? 여기구나.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는 하나의 사례예요, 사례. 그러니까 뭐 이야기 혹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뤄주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볼만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구급차 운전자에는 다른 운전자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점, 이게 뭔 말이냐?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도 좀 더 높지만 구급차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죄도 배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 운전을 여러분들 대부분은 구급차 운전을 하지 않으실 테지만 일종 대용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몰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구급차 운전하고 있다고. 1급 문구사 2명 타고 있다는 그 차의 운전자 한 명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불만이 엄청 없죠. 왜냐면 본인은 운전만 하면 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구급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운전 혹은,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그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이 다음부터 나올 건데, 이 사이렌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사이렌과 안전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법, 요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운전자는 15에서 30m 밖에 있는 구급차를 보거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뭔 말이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들이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도 잘 모른다 이거예요. 구급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비켜줬을 텐데 구급차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몰랐으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 피했겠죠. 구급차가 빨리 달려오는 걸.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사회 혹은 장비의 발달로 인한 병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절한 용어가 단어가 생각나진 않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니까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사이렌을 울린다고 해도 구급차에게 더 많이 양보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저번에 지금도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 택시 운전사 있었죠. 구급차를 물론 이제 어쨌든 이제 구급차를 막아서 안에 있던 그 환자분들이 아니고 환자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한 택시 운전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쟤네들은 뭐 출동이 아니면서 뭐 사러 가면서 사이렌을 울린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특권을 남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이렌을 자주 사용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급차 운전자가 사이렌을 울리면 이와 반대로 내가 사이렌을 울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빨리 속도를 낸다는 점. 그리고 사이렌 소리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환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불안하게 만드냐? 내가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갈 만큼의 중환자인가? 라는 불안감을 끼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렌 켜는 거는 별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시스 갔을 때 사이렌 왜 안 켜시지? 잘 안 켜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 안 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구급차 운전자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사이렌 사용에 관련된 그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잘못된 인식이 써져 있지만 저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이렌을 사용하면 오히려 단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돼요. 진짜로 앞에서 내가 구급차를 딱 운전하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합치면 꽉꽉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피해주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려버릴 수가 있죠.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뭐 제가 속도를 빨리 갈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차량을 빨리 운행해서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데 꽉 막혀서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다. 그때는 사이렌을 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혹은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사거리 같은 경우도 사이렌을 울리면 우선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고는 교차로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이렌을 켜고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거는 모든 운전자 사이렌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무시할 수도 들었지만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되면 당하거나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무도 안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경광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간과 야간에 상관없이 전조등을 항상 켜주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보조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야간에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에 달려져 있는 헤드램프를
키라는 소리입니다. 경광등을 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불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자동차의 백미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전조등을 킨다라는 점. 요거는 법령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차량 이렇게 큰 뒤쪽에 처치하는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반짝이는 녹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차량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 트럭에서도 있죠. 트레일러나 뭐 트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빨간색 불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밤에 내 차의 크기가 이 정도 크기다라는 점을 알려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구급차를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360도 어디서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이게 가장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아야 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무엇인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함께 써도 현장 도착 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인상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상적이라는 게 환자의 예우가 되겠죠. 환자가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경광등과 사이렌을 킨 것과 킨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잘 보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시간 내에 좀 꺼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이송할 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경찰 호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에서는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구급차는 경찰 호의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구급차하고 경찰차는 차량 자체가 틀리죠. 승용차하고 트럭 혹은 승용차하고 봉고차잖아요. 그죠? 공차 중량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제동거리도 틀리고 구동의 역할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보호 호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오히려 경찰차와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경찰차의 호의는 그렇게 선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동력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경찰차하고 구급차하고의 차량 가속력이 다르다 보니까 경찰차 속도에 구급차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차가 경찰차하고 구급차가 같이 이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차가 구급차 옆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죠. 정말 양치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해본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경찰차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앞에서 이제 차량을 뚫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구급차가 가야 되는데 경찰차 뒤에는 아무도 안 따라붙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 뒤에 다른 차가 일반 차량이 끼어드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정말 양치 운전자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위험지역을 구급차 주차와 환자시킨데 구급차 주차는 그 길이하고 그 미터가 있거든요. 거리에 하고 주차하는 위치하고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위험한 지역을 설정하고 자동차 화재 유독가스 유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부터 최소 30m 오르막길 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에 주차한다. 요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재나 유독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15m에 떨어진 곳에 주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도착한 경우가 있고 경차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자, 구급차가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경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에 주차를 시킨다라는 점. 이거는 뒤쪽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우선 읽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안전이 확보된 경우 경찰이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운행에 방해되지 않고 사고 차량 뒤쪽에 주차를 한다라는 점. 사고 차량의 이제 뒤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제 구급차의 뒤를 사고 차량 앞에다 놓는다는 소리죠. 그냥 사고 차량 앞에다 놓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조금 비비 꽈서 그런데 이건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경우에는 잠재 사고 위험성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점. 몇 년 전이죠? 그 출동 나가서 자동차 그 갓길에 세워놓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쾅 소방차에 부딪히고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안타까운 세면도 2명이 돌아가셨죠. 그죠? 활동하다가 구조 활동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최대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저도 가지고 있는 몇몇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 구급차 사고에 관련된 그 동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구급차 환자실에 뒷문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 여기 밑에서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반짝반짝거리고. 근데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크기를 뒤쪽에 있는 도어의 크기를 뒤쪽에 있는 프레임과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광등이나 혹은 전조등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자동차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 라이트들을 다 가려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녹색으로 현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구급차를 갓길에 주차하여 전조등을 끄고 자동차의 깜빡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함께 깜빡이 전문등을 하는 것은 주행중 자동차가 구급차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깜빡이는 비상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조등을 크게 되면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차량이나 같은 주행 방향에 있는 반대편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조등을 끄고요, 비상등만 깜빡깜빡해서 여기 무언가 있다라는 표시를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만 보고 마무리 칩시다. 자. 경찰차가 미리 와 있어서 안전이 확보됐을 때 이거 콘 알죠? 이거 비상 콘. 세우는 안전 콘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구급차가 여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세워놓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 앞에 난 사고를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차가 쾅 하고 부딪히면 경찰차라고 추돌하라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환자들은 그나마 덜 다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환자 싣고 바로 앞쪽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됩니다.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차보다 먼저 도착했을 경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콘을 세워놓고 환자에게 다가가서 환자 처치하고 여기 와서 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경찰차가 그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짜증나요. 경찰차가 먼저 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구급차가 먼저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비콘을 꼭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30m일 때도 있고 15m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보실 것이
구급차에 경광등을 사용한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다, 사고 현장 환하게 비추는 조명등 아닌 경우에는 전조등을 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야간이다 할 경우에는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 차량에서 전조등을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역 방향에서 오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차량들이 빛을 어느 정도 가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하시면 되고요. 요 경우에는 이제 전조등 무조건 켜면 안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5m, 30m 안전에 합분했을 때는 앞에 합분하지 않았을 경우 자기 먼저 구호차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 경우에는 뒤쪽에 사고 차량 뒤쪽에 앞쪽에 이거 위치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개념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계속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쉽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